차차차. 네, 시험도 다 끝났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방학할 때까지 대략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어차피 다른 선생님들 수업 다들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럴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학교 나와서 뭔가 배워가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능 필수 과목이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그래도 수능에 간혹가다 출제가 되는 경제, 한국 현대사의 경제 부분하고 통일 관련된 내용들 조금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당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 다 받으셨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0년대의 경제 발전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장면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경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죠. 다만 장면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 경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요. 장면 정부가 세운 이 경제 계획은 이후에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60년대 초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주도에 의해서 추진되어 나가게 돼요. 자, 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은 자립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전력과 석탄 등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시멘트, 비료와 같은 기간 산업과 사회 간접 자본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육성하고자 한 것이 바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기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력이나 석탄, 시멘트나 비료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생활에 바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후에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반이 되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기간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회 간접 자본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을 생산해내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도로라든지 항구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철도, 통신, 전력 이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식민 지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었고 전쟁의 기간을 거치면서 쑥대밭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간 산업이나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것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육성해 나가면서 공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경공업이란 무엇이냐? 공업은 크게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경공업이라고 하면은 큰 규모의 자본이나 기술이 필요로 하지 않는 가벼운 산업을 가지고 경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류, 섬유 뭐 이런 분야에 대한 공업들을 가지고 경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요. 석유를 중심으로 한 공업을 일컬어 우리는 중화학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술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업은 바로 경공업 분야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산업 자원은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의 값싼 노동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값싼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경공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방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다만 아무리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산업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반이 되는 돈, 자본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워낙에 돈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자본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어떤 공업 발전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되었고 공업 발전의 성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가져와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돈을 가져와서 외국 자본을 도입을 해서 수출 주도형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뭔 소리냐? 외국의 돈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산업을 키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되죠? 우리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돈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산업을 키운다. 이해되죠?
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산업을 키워서 물건을 만들어냈으면 팔아야 이익이 남고 기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자체가 돈이 너무 없었다.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판매를 한다고 한들 그걸 살 사람들이 국내에서는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팔아서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해 나가려면은 우리나라 안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밖에다가, 외국에다가 수출을 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외국의 자본을 도입을 해서 수출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경제 발전의 방향을 수정하게 되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외국 자본을 어떻게 도입을 했느냐? 우리 이미 배웠죠, 그죠?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일본과의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문제를 경제 협력 자금을 받아오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였죠, 그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식민 지배와 사죄의 문제를 법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워졌지만 대신에 경제발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 되는 거죠. 또한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미군 쪽에 가담해서 베트남 전쟁에 많은 군인들을 파견하였다라는 이런 얘기 배웠었죠, 그죠? 네, 그러면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던 군인들이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월급들, 그리고 베트남에 가서 다리라든지 건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건설 사업에 참여했던 한국 기업들이 벌어온 돈, 이런 것들이 196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을 키워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영화 국제시장 어렸을 때들 다들 보지 않았나요? 봤죠, 그죠? 거기 남자 주인공이 알았어요. 남자 주인공이 독일로 건너가서 광부로 생활해서 돈을 벌어오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간호사로 파견된 한국인 여성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뭐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죠, 그죠?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지? 노동. 네. 3D 산업이라고 하죠. 들어봤나요? 3D 산업? 3D. 못 들어봤어요? difficult, dirty, 그리고 dangerous.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3D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다 보니까 사실 이런 3D 산업 쪽에 일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 독일에서도 이런 어떤 3D 분야에 종사할 수 있을 만한 노동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을 수입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바로 서독 파견 간부와 간호사가 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전쟁 범죄 국가였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공산권은 독일의 동쪽을,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독일의 서쪽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둘러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서쪽 독일이 바로 서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 시기에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또 외국 돈을 벌어오기 위해서 독일의 광부나 간호사가 파견돼서 거기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벌어온 돈들이 마찬가지로 1960년대 경제발전 자금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나라도 힘들고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로 나가서 일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이들의 노력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네, 평소에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니네 반에 별로 이렇게 대답도 없고 별로 이렇게 관심도 안 보이고 별로 뚱한 표정 짓고 있고 해가지고 분명히 8반이 성적이 낮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걸 보고서는 큰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학생들이 별로 이렇게 흥미를 안 보이고 뚱한 표정을 짓고 있어도 속으로 굉장히 날 좋아하고 있었구나. 한국사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구나 라는 이런 마음을 위안을 얻게 됐네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네. 자, 아무튼 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0년대 초반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점차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빠르게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분야 가운데 물건을 생산해내는 업종, 제조업 같은 것들이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재도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더 큰 규모
규모의 기간산업과 사회 간접 자본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절에는 우리나라에서 철강을 생산해내기 위한 오늘날에는 포스코라고 불리죠. 그죠? 포항제철공장, 포항종합제철공장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였고요. 또한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수능 문제에서 포항제철공업소라든지 경부고속도로 이런 게 나오면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 1960년대 후반이구나 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자, 다만 1960년대에 이뤄왔던 경제 발전 속에서 위기도 싹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시기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느냐?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까 외국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이뤄낸 경제 성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빌려온 돈들 이거 전부 다 언젠가 우리가 갚아야 될 국가적인 부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외국 자본의 도입으로 인한 국가 부채의 증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에서 빌린 돈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수출 주도형 공업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에다가 물건을 팔아서 그 갚을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다만 다른 나라에다 물건을 많이 팔아야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물건을 잘 안 사준다, 외국의 경제가 나빠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함께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대외 의존도의 심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외국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60년대 말 실제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수출 품목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외화에 대한 부채 부담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환율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예전이랑 똑같이 빌렸던 같은 금액의 돈이라고 해도 그것을 갚는 데에 대한 부담도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환율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갚아야 될 돈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내리게 되느냐? 요거 조금 중요해요. 잘 눈여겨봐두도록 합시다. 바로 1972년 83 조치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기업에게 상환을 유예시켜주고요. 사채를 동결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하면서 이 위기를 탈출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서민들은 피해를 보았다라는 것이고요. 창원 일대에 자유무역 단지를 조성을 해서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공장과 기계를 만들고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죠?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83 조치란 무엇이냐? 당시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다시 말해서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회사를 차리고 운영하고자 하더라도 은행 자체에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기업이 필요한 돈을 어디서 빌렸느냐?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고요. 하나는요, 국민들한테 돈을 빌리는 방법이었어요. 당시 이 금융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돈이 좀 있어, 그래서 이 돈을 불려가지고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은행에다가 맡기면 은행이자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돈을 조금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기업에다가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기업한테 이자를 받는 게 내가 조금 더 나의 재산을 빠르게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기업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기업이 이자를 더 높게 쳐줬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개인이 빌려준 돈, 사채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외국에서 빌리거나 국민들에게 사채를 끌어다 쓰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국에서 돈을 많이 빌려와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60년대 말 세계 경제 침체로 경제 위기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기업이 돈을 잘 못 갚아서 망할 위기에 처했어. 이때 정부가 나서서 무엇을 했느냐? 외국에서 빌린 돈을 어떻게 건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빌린 돈을 정부에서 개입을 합니다. 83 조치란 무엇이냐? 정부가 기업이 개인에게 빌린 사채 이자를 3분의 1로 깎아버린 거예요.
이자율을 3분의 1로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상한, 돈을 갚아야 되는 기한도 최장 8년까지 미뤄줍니다. 8년까지 돈을 갚지 않아도 돼 라는 식으로 상한 기한을 미뤄줬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국민한테 빌린 사채에 대한 이자 부담도 낮아지게 되고 당장 돈을 갚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자금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망할 뻔했던 기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만 이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봤어요? 그렇죠.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를 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그죠? 자기들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기업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정부가 나서서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이자율을 깎고 상한 기간도 늦춰줬던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자를 받지 못했고 기업에게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한 국민들이 여럿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육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들이 망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상황은 맞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네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시기의 경제 발전은 국가가 주도하고 기업이 성과를 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함께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었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야기했듯이 대답 없이 조용히 수업을 듣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 굉장히 즐겁게 한국사 수업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한국사 1등한 반이잖아요, 그죠? 네, 믿고 가는 8반입니다. 자, 70년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970년대에 계속해서 경제 발전을 국가가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행이 돼요. 자, 이 시기쯤 오게 되면 이제 경공업으로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한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그러죠. 똑같은 기간 동안에 생산해내더라도 외국에 더 비싸게 팔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키워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공업 중심의 경제 성장의 한계를 느낀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훨씬 더 많은 자본과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중화학공업으로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970년대를 거치면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수출도 함께 증가하게 되면서 1970년대에는 연평균 10% 이상의 빠른 속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이러한 어떤 경제 발전 속에서도 위기가 발생을 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석유 파동? 수업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뭐 서오일 선생님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지? 네, 중동에서 벌어졌던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산유국들이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됨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1차 석유 파동이 있었고, 이란에서 이란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국제 석유 가격이 급등했었던 2차 석유 파동이 있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큰 위기였던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70년대 가게 되면서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중화학공업의 가장 필요한 원료가 뭡니까? 핵심 원료가 뭐예요? 석유예요. 그죠? 따라서 석유 가격이 비싸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생산에, 제품의 생산에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제품의 가격도 어떻게 되나요? 비싸지게 되겠죠. 그럼 잘 팔려요? 잘 안 팔려요? 잘 안 팔리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닥쳤던 것이 바로 제1, 2차 석유 파동 시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나마 1차 석유 파동의 경우에는 사실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거니와 이때 당시에 석유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던 중동 국가들의 경우에는 자기 나라도 발전해 보고자 많은 건물이나 사회 기반 시설들, 사회 간접 자본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였거든요. 자, 그래서 석유로 번 돈을 가지고 외국 기업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나라의 건물이나 아니면 다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때 많이 중동에 건너가서 건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석유를 수입해 오느라고 봤던 적자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하지만 제2차 석유 파동 때에는 석유 가격이 급등하는 이 기울기가 1차 때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많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더 큰 경제 위기를 초래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시기에 중화학공업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석유 가격의 상승이 그만큼 더 큰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한편 1977년에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기도 하거든요.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죠.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간접세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연필을 한 자루를 사. 그러면은 연필을 사고 연필을 파는 거에 대한 이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간접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필을 1,100원에 샀다라고 한다면 연필 원가는 1,000원이고 거기에 100원은 세금으로 나간 이런 식인 거예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어요. 22,000원이 나왔어요. 내가 머리를 하는데 원가는 20,000원이지만은 거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세금이 붙어서 22,000원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 미용실 가서 머리 할 때 현금으로 계산하면 몇 프로 깎아드려요. 이런 거 나오잖아. 해본 적 있어요? 네. 그리고 왜 그러겠어? 미용실에서 이 사람이 머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부에서 파악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그죠? 뭔가 물건이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면 이게 파악이 가능하느냐? 카드로 결제할 때만, 여기 미용실에서 이만큼의 장사를 했구나라는 게 파악이 될 수가 있지. 그럼 세금이 따닥따닥 붙겠죠, 그죠? 하지만 현금으로 계산하면 어때? 미용사가 머리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정부가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지? 그러니까 현금으로 계산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미용실에서 떼먹을 작정으로, 그죠? 현금가로 계산했을 때 조금 더 싸게 해주는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네, 아무튼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면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물가 인상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2차 석유 파동에서의 이 물가 상승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1970년대 말에 한국 경제는 상당히 위태로웠다라는 것이고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오랫동안 독재를 해왔던 박정희 정권의 위기도 바로 이 경제 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산 마산에서 일어났던 민주항쟁의 발생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경제 불안이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비록 이런 여러 차례 위기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일컬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6.25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뤄낸 것은 기적적인 일이다 라는 이름에서 붙여준 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국가가 주도했고 기업이 이뤄낸 성과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더 근본적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국민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자원과 기술도 자본도 없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성장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열심히 돈이 생기면 은행에 저축을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본을 확보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기업 운영 자금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같은 것들을 마련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8.3 조치와 같이 이런 어떤 기업들의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기도 하였던 것 전부 다 국민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이뤄냈던 경제 성장의 성과라고도 평가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가만히 네. 다녀오세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한 페이지만 더 볼게요. 정신 좀 차려보시고요. 자, 이러한 경제 성장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러한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나라 경제는 지나치게 재벌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재벌이란 무엇이냐? 재계에서 큰 세력을 가진 독점적인 자본가나 기업가의 무리 또는 일가나 친척으로 구성된 대자본가 집단을 가리키는 경제 용어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콘체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네요. 쉽게 말해서 어떤 기업들이 재벌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재벌이지? 그렇죠. 뭐 프로야구 운영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되죠. 그죠? 삼성, 두산, 뭐 현대, 한화 또 뭐 있지? 기아?
LG 네, 같은 뭐 이런 기업들을 바로 가지고 우리는 재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물론 이런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고 현재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중요한 기업들입니다만은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결코 공정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1950년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귀속재산의 불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네. 귀속재산이 뭐였지? 그 미국이 아니라 네, 일본인이 두고 간 공장과 기계들을 가지고 귀속재산이라고 불렀죠. 그죠? 자, 나라에서는 이것을 민간인들에게 팔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팔았지? 일단은 팔 때 어떻게 팔았어? 굉장히 값싸게 팔았어요. 그죠? 그래서 귀속재산을 산다는 것은 대단한 특혜였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주로 많이 팔았다 그랬나요? 그렇죠. 친일파라든지, 그지? 당시 정부와 연줄이 닿아 있는 인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특혜를 제공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귀속재산을 불화받은 기업가들의 경우에는 다른 기업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고 시장을 조금씩 장악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많은 원조 자금과 원조 물자 같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들어왔던 밀가루나 설탕, 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 어떤 기업들한테 주나요? 정부와 인맥이 닿아 있고 연줄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다시피 먼저 이 사람들한테 이런 물자와 자원들을 나누어 줬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과 정부와 연결된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시장을 점차 장악해 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1960년대도 마찬가지였죠. 박정희 정부에서는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출 품목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한테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같은 이런 혜택들을 제공했었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8.3 조치 같은 것들도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았던 일부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해 나가는 재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1970년대로 들어서게 되면서 중화학공업,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규모의 자본과 수준 높은 기술이 필요로 하는 공업이 바로 중화학공업이에요. 그죠? 중소기업이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대기업들만이 할 수 있는 기업이죠. 공업이죠. 그죠? 그러면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해 나가게 되면서 이러한 대기업들, 이 재벌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경제 발전이 더욱더 70년대에는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무슨 소리인지? 네. 자, 물론 이런 어떤 정부의 특혜를 제공받은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재벌로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이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성장한 기업들이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팔아먹었고 그러면서 이만큼의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대기업들이 재벌 기업들이 이뤄냈던 성과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정경유착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는 것이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경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이나 뒷돈을 제공을 하고 기업들이 그들로부터 특혜를 받아서 발전하는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관계가 오랫동안 맺어져 왔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어떤 정경유착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몇 년 전에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죠? 네,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독점으로 인한 경제 구조의 취약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1990년대 IMF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뭔 소리냐? 이런 거죠. 몇몇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기업은 장사를 잘해서 발전할 수도 있지만 기업 운영을 잘못해서 기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을 몇몇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기업이 하나가 망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게 바로 IMF 외환위기였죠. 그죠? 대우를 비롯한 몇몇 대기업들이 쓰러지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해 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갖게 되는 것이 이런 어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의 문제점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삼성 같은 대기업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죠? 하지만 만약에 삼성이나 LG가 망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야말로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어떤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갖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나아가서 이런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발생하기도 하였었는데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기말고사 성적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